오늘 밥값 98만 원 나왔네요. 형수님, 어서 카드 꺼내시죠. 분위기 망리지 마시고요. 강준식은 새 차를 샀다. 무려 8천만 원짜리였다. 그는 새 차를 뽑은 기념으로 온 가족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고 나는 식당 구석 자리에 앉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계산할 때가 되자 그는 보란듯이 나에게 모욕을 주었다. 형수님, 설마 이 돈 몇 푼이 아까우신 겁니까? 나는 화내지 않았다. 그저 가방에서 은행 입출금 내역서를 천천히 꺼내 그 위에 적힌 숫자를 아주 조용히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을 뿐이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남편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강준식,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 같았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창밖의 서울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최수연은 식탁 앞에 앉아 갓 인쇄한 은행 입출금 내역서를 펼쳐놓았다. 종이에서는 아직 레이저 프린터의 따뜻한 토너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다. 그녀는 오른손 검지로 특정 숫자들을 꾹 눌렀다. 손톱 거스러미가 종이 표면을 긁으며 사각하는 건조한 소리를 냈다. 냉장고 압축기가 중하고 낮게 울었다. 마치 벽 속에 갇힌 쥐가 우는 것 같은 소리였다. 수연은 이 소리를 8년째 듣고 있다. 8년 동안 이 냉장고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고 소음을 내는 압축기 또한 수리된 적이 없었다. 수리할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그녀가 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남편 강준혁은 미간을 찌푸리며 아직 쓸만하잖아. 일단 그냥 써으라고 말했고 대화는 항상 거기서 끝이 났다. 그녀는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쳐둔 숫자를 내려다보았다. 7월 12일 새벽 3시 17분. 출금액 1천만 원을 받는 사람 강준식. 수현의 목구멍에서 시큼하고 쓴 물이 천천히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 불쾌한 맛을 억지로 눌러 넘겼다. 새벽 3시 17분. 그날 밤을 기억한다. 다음날 중요한 클라이언트의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기에 밤 11시에 일찍 잠들었던 날이다. 너무 깊이 잠든 탓에 베개 옆에서 남편의 휴대폰 화면이 번쩍거리는 것조차 느끼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강준혁은 그 무렵 항상 그녀가 잠든 뒤에야 침실로 들어오곤 했다. 거실에서 축구 중계를 보느라 늦었다고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잠들기를, 새벽 3시가 되기를, 그녀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변하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열어 그녀의 피 같은 월급을 숫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눌러 동생에게 보냈다. 그녀의 월급을 말이다. 수현은 내역서를 첫 페이지로 넘겨 계산기를 두드렸다. 이번 달 수입과 지출을 다시 확인했다. 세금과 사대보험을 떼고 통장에 찍히는 그녀의 월급은 680만 원 후 그녀는 매달 480만 원을 부부 공동 계좌로 이체했다. 이건 결혼 첫 해에 강준혁과 합의한 내용이었다. 수입이 더 많은 그녀가 생활비의 70%를, 남편이 30%를 부담하기로 했다. 자기가 나보다 능력 좋잖아. 그때 강준혁은 웃으면서 약간의 애교 섞인 말투로 그렇게 말했었다. 당시 수연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자신보다 벌이가 적은 남자와 결혼한 건 자신의 선택이었으니까. 부부는 서로 돕고 사는 거니까 내가 좀 더 내는 건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내역서에 찍힌 3번의 7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깊고 차가운 무언가였다. 마치 한겨울 한강변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발끝에서 시작된 한기가 무릎을 지나 허리까지 차올라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내역서를 정리해 집게로 집은 뒤 가계부 다이어리 사이에 끼워 넣었다. 시박연 캐릭터가 그려진 그 다이어리는 결혼 첫 해부터 쓰기 시작한 것이었다. 모서리는 이미 닳아서 하얗게 일어나 있었다. 해마다 새 다이어리로 바꾸고 헌 것은 서재 서랍에 보관했다. 8년 동안 그녀는 이 작은 노트에
이 집안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320만 원, 관리비 18만 원,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준혁의 자동차 보험료, 명절에 양가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까지. 빽빽하게 적힌 숫자들은 지난 8년 결혼 생활의 벼대이자 살이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숫자 어디에도 강준식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띠리릭 소리가 들렸을 때 수연은 막 다이어리를 가방에 넣은 참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걸어가 수돗물을 틀었다. 컵을 씻는 척했다. 왔어.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강준혁의 목소리는 뭔가에 막힌 듯 답답하게 들렸다. 구두가 현관 타일에 부딪히는 소리, 이어서 슬리퍼를 끄는 터벅터벅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는 주방으로 들어와 그녀의 등 뒤에서 냉장고 문을 열고 소주 한 병을 꺼냈다. 저녁은 밖에서 먹었어. 수현은 수도꼭지를 잠그고 행주로 물기를 닦았다. 몸을 돌리자 강준혁이 유리잔에 소주를 콸콸 붓고는 단숨에 반잔을 들이켜는 모습이 보였다. 목을 대가 위아래로 크게 움직였고 목의 핏줄이 도드라졌다. 그는 잔을 싱크대 상판에 탕 소리가 나게 거칠게 내려놓았다. 유리가 대리석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타여름이 주방을 울렸다. 도련님한테 전화 왔었어? 수현이 물었다. 강준혁의 등이 흠칫 굳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수현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뒤통수를 응시했다. 정수리 부분의 머리숱이 휑해져서 두피가 하얗게 비쳐 보였다. 결혼할 때만 해도 숱이 많았던 머리칼이 37이 된 지금은 저렇게 변해버렸다. 왔었지. 강준혁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밝았다. 연기하듯 과장된 톤이었다. 새 차 샀다고 가족들 다 모아서 식사 한번 하자네. 새 차. 뭐더라 BMW인지 벤츠인지 아무튼 좋은 거라던데. 강준혁은 남은 소주를 입안에 털어넣고 빈잔을 개수대에 담갔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으로 잡았어. 홍대 쪽에 있는 일식집이라더라.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개수대 안에 놓인 소주 냄새가 배어있는 빈 유리잔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메스꺼움이 느껴졌다. 씻고 와. 수현이 말했다. 강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도망치듯 주방을 빠져나갔다. 발걸음이 너무 빨랐다. 욕실 문이 닫히고 곧이어 샤워기 물 틀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현은 유리잔을 깨끗이 씻어 건조대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주방 한가운데 서서 창밖 맞은편 아파트의 불빛을 하나둘 세어보았다. 12번째 불빛에서 그녀는 멈췄다. 새 차, 선수금은 얼마나 했을까? BMW 새 시리즈나 벤츠 C클래스 정도라면 신차 가격이 대략 8천만 원, 선수금은 최소 30%, 그러니까 2,500만 원은 넣어야 한다. 옵션을 좀 더 넣었다면 3천만 원도 우습게 깨졌을 것이다. 3천만 원. 수현은 냉장고 문에 이마를 기댔다. 냉장고의 미세한 진동이 관자놀이를 타고 뇌까지 전해졌다. 웅중거리는 소리가 마치 머릿속을 날아다니는 파리떼 같았다. 3천만 원, 그건 그녀가 꼬박 1년을 모아야 하는 돈이었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7시 15분 지옥철 2호선에 몸을 구겨넣고 8시 정각에 출근 도장을 찍고 밤 8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3 숫자 하나하나를 검토하고 보고서 한 장 한 장을 감사하며 한 달 또 한 달을 버텨서 모은 돈이었다. 그런데 그 돈이 지금 강준식의 엉덩이를 받쳐줄 천연 가죽 시트가 되었다. 룸미러에 대롱대롱 매달릴 명품 방향제가 되었고 친구들 앞에서 나 이제 좀 성공했다며 으스댈 수 있는 허세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사흘 전 우연히 가계부 잔고를 맞춰보려 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몰랐을 것이다. 수현은 몸을 일으켜 서재로 들어갔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지난 8년치 다이어리를 모두 꺼냈다. 책상 스탠드를 켜고 첫 해 기록부터 넘기기 시작했다. 1년차 설날 시댁 용돈 100만 원, 단오 50만 원, 추석 50만 원의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 임플란트 비용 30만 원, 시아버지 입원 뒤로금 50만 원의 시동생 강준식 교통사고 합의금 200만 원 대여.
아직 상환 안 됨. 2년 차, 설날 시댁 용돈 150만원, 어머님이 물가가 올랐다고 하심. 단호 50만원, 추석 50만원, 준식 운전면허 학원비 30만원, 준식 휴대폰 분실 급전 50만원. 수현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계산기를 두드렸다. 다이어리에는 날짜, 금액, 사유가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당시에는 그저 나중에 찾아보기 쉽게 정리해두자는 생각이었는데 이 기록들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될 줄은 몰랐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계산기 액정에 뜬 숫자를 확인한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9,700만 원. 8년 동안 그녀가 강씨 집안에 쏟아부은 돈이 9,700만 원이었다. 여기엔 매달 생활비 통장에 넣은 월급 70%는 포함되지도 않았다. 그 돈은 대출금을 갚고 관리비를 내고 강준혁의 차에 기름을 넣고 시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올 때마다 며느리 집은 불편해서 못 잔다며 요구한 호텔비를 대는 데 쓰였다. 명절마다 부산 본가에 내려갈 때 든 모든 경비도 거기서 나갔다. 그렇다면 강준혁이 낸다는 30%는? 수현은 노트북을 열고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다. 공동계좌에 최근 5년치 입출금 내역을 조회했다. 남편의 월급이 입금된 내역이 보였고 그 돈이 마치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과정이 보였다. 카드값, 보험료, 통신비, 정체를 알 수 없는 각종 구독 서비스 요금들. 그러다 한 줄의 정기이체 내역이 눈에 들어왔다. 매달 15일 공동계좌에서 100만 원 출금. 받는 사람 김순자. 시어머니 이름이었다. 수현은 모니터 속 그 이름을 오랫동안 노려보았다. 이런 고정 지출은 합의한 적이 없었다. 자신의 다이어리를 아무리 뒤져봐도 매달 시어머니 용돈 100만 원이라는 기록은 없었다. 언제부터였지? 그녀는 스크롤을 올려 5년 전 기록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5년 전 어느 달부터 이 100만 원짜리 이체는 시작되었고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5년 60개월 6천만 원. 수현은 헛웃음이 나왔다. 그녀는 공인회계사였다. 기업의 장부를 감사하고 비리를 찾아내고 리스크를 막는 게 그녀의 직업이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집구석에서는 5년 동안이나 눈뜬 장님이었다. 아니, 몰랐던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남편을 믿고 싶었고 가정을 지키고 싶었으니까. 매일 경무에 시달려 집에 오면 쉬기 바빴고 자잘한 내역을 들여다볼 에너지가 없었다. 남편에게 공동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생활비 관리를 맡긴 건 부부로서의 신뢰이자 배려라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 그 8년의 신뢰는 그녀를 현금 인출기로 취급하기 위한 밑밥이었다. 수현은 모든 내역을 출력해 누런 서류 봉투에 담았다. 노트북을 덮고 스탠드를 껐다. 어둠 속에 홀로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창밖으로 1층 편의점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노래인지 가사는 들리지 않았다. 결혼 전 강준혁이 그녀를 쫓아다닐 때도 그는 항상 저 편의점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곤 했다. 그때 그녀는 26, 그는 29이었다. 편의점 도시락을 나눠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같이 마시며 그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인 줄 알았다. 그때 강준혁은 이렇게 말했다. 수현아,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사줄게. 아침에 눈 뜨면 강물이 반짝거리는 거 보게 해줄게. 그때 수현은 웃으며 대답했다. 한강뷰 아니어도 돼, 그냥 하늘만 보여도 좋아. 지금 그녀는 마포구의 낡은 아파트에 산다. 베란다 창문을 열면 옆동 벽이 가로막고 있어 1년 내내 해가 들지 않는 집, 그리고 강변 아파트를 사주겠다던 남자는 새벽 3시에 아내의 돈을 훔쳐 백수 동생에게 벤츠를 사주었다. 수현은 창문을 조금 열었다. 8월의 서울 밤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왔다. 매캐한 매연 냄새와 습기 찬 열기.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뱉었다. 토요일 저녁 일식집이라. 그래, 가주지. 토요일 오후 4시, 수현은 옷장 앞에 서서 입고 나갈 옷을 고르고 있었다. 옷장은 단출했다. 겨울옷과 여름옷이 양쪽으로 나뉘어 있었고 가운데 서랍엔 속옷과 잠옷이 개켜져 있었다. 비싼 옷은 별로 없었다.
업무용 정장 몇 벌은 백화점 세일 기간에 산 것들이었고 색상은 죄다 검정, 회색, 남색이었다. 튀지 않고 무난한 옷들. 그녀의 손이 남색 원피스에 멈췄다. 3년 전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가 서울에 왔을 때 같이 백화점에 가서 샀던 옷이다. 그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선물을 사주겠다며 큰 소리쳤지만 3시간을 돌아다닌 끝에 결국 9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샀다. 물론 시어머니 자신의 것을. 수연은 이 45만 원짜리 원피스를 제 카드로 긁으면서도 손을 떨었다. 수연아, 넌 너무 칙칙하게 입고 다닌다. 여자가 좀 화사하게 꾸미고 다녀야 남편이 안 질리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새로 산 가방을 쓰다듬었다. 백화점 조명 아래서 가방의 금색 로고가 번쩍거렸던 기억이 났다. 수연은 남색 원피스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다. 그녀는 결국 흰색 셔츠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었다. 굽이 낮은 단정한 구두를 신었다. 출근할 때 가장 즐겨 입는 편하고 깔끔하며 누구의 시선도 끌지 않는 복장이었다. 거울 앞에 앉아 옅게 화장을 했다. 파운데이션, 아이브로우, 아주 약간의 볼터치, 그리고 말린 장미색 립스틱. 아이라인을 그리는 손길은 흔들림 없이 침착했다. 거울 속 여자는 34. 눈가엔 옅은 주름이 잡혔고 팔자주름도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낮게 묶은 머리, 눈썹을 살짝 덮는 앞머리. 서울거리 어디에서나 볼 법한 평범한 얼굴이었다. 수연은 거울 속 자신을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화장대 위에 올려둔 누런 서류 봉투를 집어 핸드백 속에 넣었다. 현관 쪽에서 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연아, 다 됐어. 이제 가야지. 응, 나가요. 일식집은 홍대 근처 골목 안쪽에 있었다. 입구는 좁았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꽤 고급스러운 분위기였다. 예약된 룸으로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 김순자와 시동생 강준식은 이미 와 있었다. 아이고, 이제 오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부산 사투리 특유의 억양이 강하게 묻어났다.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에 굵은 금목걸이, 손목엔 옥팔찌. 수연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물건들이었다. 지난 몇 년간 그녀의 효도로 마련해드린 것들이니까.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연이 고개를 숙였다. 준식아, 형수 왔다. 인사해라. 시어머니가 아들의 팔을 툭 쳤다. 강준식은 의자에 삐딱하게 앉아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말에 고개만 까닥하며 수연을 힐끔 쳐다봤다. 그는 오늘 짝배 입고 나왔다. 브랜드는 알 수 없지만 꽤 비싸 보이는 슈트에 머리는 왁스를 발라 올백으로 넘겼다. 손목에는 번쩍거리는 메탈 시계가 걸려 있었다. 형수님, 여기 앉으세요. 강준식은 턱으로 맞은편 빈자리를 가리켰다. 마치 편의점 알바생을 대하듯 건성인 말투였다. 수연은 자리에 앉지 않고 테이블 위를 쳐다보았다. 검은색 가죽 키링이 달린 은색 차 열쇠가 놓여 있었다. 삼각별 로고가 선명했다. 벤츠. 이게 도련님 새 차예요. 그녀가 물었다. 강준식은 그제야 신이 난 듯 차 열쇠를 집어들고 짤랑거렸다. C300 신형이에요. 따끈따끈한 새 차죠. 형수님, 나가서 한번 보실래요? 나중에요. 수현은 강준혁 옆에 앉으며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시어머니는 메뉴판을 넘기며 연신 감탄사를 뱉고 있었다. 와, 이 집 가격이 장난 아니네. 모둠 회가 98,000원. 준식아, 니 진짜 괜찮겠나? 아, 괜찮다니까요. 오늘 제가 쏘는 겁니다. 강준식이 룸바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소리쳤다. 저 이제 오너 드라이버잖아요. 이 정도는 써야죠. 옆에 앉은 강준혁이 움찔하는 게 느껴졌다. 그의 무릎이 탁자 다리에 부딪혀 쿵 소리가 났다. 수현은 남편을 쳐다보지 않고 메뉴판을 펼쳤다. 초밥 코스 15만원, 사시미 코스 18만원, 특선 한우 코스 35만원. 수현아, 이 먹고 싶은 거 다 시키라. 오늘 우리 준식이가 한턱 내는 날이다 아이가. 시어머니의 목소리엔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다. 아들이 밥 사는 게 뭐 그리 대단한 벼슬이라고. 수연은 메뉴판을 덮었다.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걸로 하세요. 결국 시어머니는 1인당 35만 원짜리 특선 코스 4인분의 사케 한 병, 추가 요리까지 주문했다. 못해도 150만 원은 나올 것이다. 수현은 말없이 앉아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대화를 들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고 강준식은 다리를 꼬고 앉아 성공한 사업가 흉내를 내고 있었다. 준식아, 그래서 선수금은 얼마 넣었노? 3천만 원이요. 강준식은 3천만 원이 무슨 껌값이라도 되는 양 가볍게 말했다. 수현은 무릎 위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다. 아이고, 3천만 원. 우리 준식이가 언제 그렇게 큰 돈을 모았노?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나가는 직원이 룸 안을 흘끗거릴 정도였다. 에이, 뭐 평소에 아껴 쓰고 저축한 거죠. 강준식이 거만하게 웃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이제 자리 잡았어요.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렸다. 네, 그럴 줄 알았다. 우리 준식이는 크게 될 놈이라니까. 준혁아, 네 동생 좀 봐라. 좀 배워라. 물을 마시던 강준혁이 사례가 들려 콜록거렸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황급히 사케병을 들어 자기 잔을 채웠다. 수연은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남편은 평소보다 술을 빨리 마셨다. 시선은 계속 테이블 위만 맴돌았고 수현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찔리는 것이다. 그가 찔려 할 줄 알았다. 8년을 같이 살았다. 이 남자는 능력은 없으면서 착한 사람 코스프레는 하고 싶어하는 위인이다.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싶어서 몰래 용돈을 주고 동생에게 좋은 형 노릇하고 싶어서 아내 돈을 훔쳐 차를 사준다.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아내는 영원히 모를 거라고 믿으면서 안타깝게도 그의 아내는 숫자 속에서 비밀을 찾아내는 게 직업인 사람이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배 모양의 거대한 나무 접시에 참치, 도미, 광어가 화려하게 깔려 나왔고 곧이어 마블링이 눈꽃처럼 핀 최상급 한우가 개인 화로와 함께 서빙되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으로 가장 큰 고기 한 점을 집어 강준식의 접시에 올려주었다. 준식아, 마이 무라. 요새 살이 너무 빠졌다. 엄마, 저 안 말랐어요. 이게 다 근육이라니까요. 강준식은 고기를 입에 넣고 쩝쩝거리며 씹었다. 수연은 회 한 점을 입에 넣었다. 신선한 생선살이 혀끝에서 녹았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기계적으로 턱을 움직이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옆자리 남편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다. 형수님, 왜 고기 안 드세요? 강준식이 갑자기 시비를 걸듯 물었다. 먹고 있어요? 에이, 이 비싼 한우가 얼마나 맛있는데. 자, 하세요. 강준식이 젓가락으로 고기 한 점을 집어 수현의 입가로 들이밀었다.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 고기가 눈앞에서 흔들렸다. 내 돈으로 산 차를 자랑하며 쏘는 밥, 그 밥상에서 내 돈으로 산 고기를 나에게 적선하듯 먹여주려 한다. 역겨웠다. 수연은 입을 열지 않았다. 강준식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몇 초간의 정적. 강준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무안한 듯 젓가락을 거두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사람 무안하게 시어머니가 눈을 흘겼다. 수현아, 시동생이 챙겨주는데 그게 무슨 태도고? 어머니, 전 생선 먹고 있습니다. 수현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생선이 뭐가 맛있다고. 비싼 고기 놔두고 시어머니가 혀를 찼다. 하여간 준식이가 큰맘 먹고 사는 건데 좀 맛있게 먹어주면 덧나나. 수현은 대꾸하지 않고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다. 시간이 흘러 사케병이 2개나 비워졌고 코스 요리도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술기운이 오른 시어머니는 강준식의 어린 시절 무용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때 반에서 3등을 했느니 고등학교 때 여학생들이 줄을 섰느니 하는 명절 때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레퍼토리였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강준식은 언제나 불운한 천재였고 32살 백수가 된 건 오로지 세상이 그를 못 알아봐서였다. 이제 때가 온 기라 시어머니가 옥팔찌를 짤랑거리며 말했다.
좋은 차도 뽑았으니까 이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 그때라는 게 형수 돈 훔쳐서 벤츠 뽑은 거라면 확실히 오긴 온 모양이다. 그때 직원이 계산서를 들고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계산서 먼저 도와드리겠습니다. 총 148만 원입니다. 수현은 강준식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보았다. 그는 못 본 척 고개를 숙이고 남은 수를 홀짝였다. 시어머니가 계산서를 힐끔 보더니 호탕하게 웃었다. 준식아, 계산서 왔다. 내가 쏜다고 했지? 아, 예, 그럼요. 제가 내야죠. 강준식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뒤적거렸다. 그러더니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지갑을 다시 집어넣었다. 엄마, 제가 오늘 지갑을 다른 걸 들고 왔나 봐요. 카드가 없네. 그러고는 뻔뻔하게 계산서를 수현 쪽으로 쓱 밀었다. 형수님, 오늘만 좀 대신 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깜빡하고 카드를 안 가져와서요. 형수님 능력 좋으시잖아요. 이 정도는 껌값 아니에요? 수현은 계산서를 내려다보았다.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강준식은 얼굴에 비릿한 웃음을 띠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다. 형수님, 설마 이 돈 몇 푼이 아까우신 겁니까? 수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준식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둥글둥글한 얼굴, 면도하다 베인 턱의 상처, 그리고 눈동자에 서린저 오만함.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돈다고 믿는 평생 오냐오냐 자란 인간 특유의 저 눈빛. 30둘 먹도록 직업도 없이 형수 돈으로 벤츠를 굴리면서 밥값마저 형수에게 떠넘기는 저 당당함. 수현아,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나무랐다. 준식이가 실수로 두고 왔다는데 내가 좀 내라. 시동생 기 좀 살려주지 그게 그리 어렵나? 수현의 시선이 시어머니에게로 옮겨갔다. 62. 날카로운 눈매. 8년 전 처음 만난 날부터 며느리를 탐탁지 않아 했던 여자. 너무 똑똑하고 기가 세서 아들을 잡을 거라며 싫어했던 여자. 그러면서도 며느리가 주는 용돈과 명절 보너스, 그리고 5년 동안 몰래 받아온 월 100만 원은 넙죽넙죽 잘도 받아 챙긴 여자. 형수님 그냥 좀 옆에서 강준혁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나중에 줄게. 응. 분위기 깨지 말고. 남편의 얼굴은 술 때문인지 부끄러움 때문인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수현의 눈을 피하며 테이블보 끝만 만지작거렸다. 이 세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둘러보던 수현은 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위장이 아니라 심장에서 올라오는 역겨움이었다. 누군가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 알겠습니다. 수현이 말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풀어졌고 강준식의 입가엔 다시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강준혁의 어깨에서도 긴장이 빠져나갔다. 그들은 생각했을 것이다. 이번에도 넘어가는구나. 지난 8년처럼 착하고 능력 있고 말 잘 듣는 호구 며느리가 또 참아주는구나. 수현은 발치에 두었던 가방에서 누런 서류 봉투를 꺼냈다. 봉투에 실을 풀고 A4 용지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도련님.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했다. 마치 회의실에서 감사 결과를 발표할 때처럼 건조했다. 돈이 아깝냐고 물으셨죠? 강준식의 미소가 굳어졌다.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수연은 서류를 한 장씩 테이블 위에 펼쳤다. 한 장, 한 장 내려놓을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2차 선수금 3천만 원, 어디서 났습니까?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진공 상태처럼 변했다. 강준혁이 흡하고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서류를 낚아채려 했다. 수현아, 너 뭐 하는 거야? 수현은 몸을 살짝 틀어 남편의 손을 피했다. 그리고 검지로 서류 위에 형광펜 자국을 짚었다. 7월 12일 새벽 3시 17분. 1천만 원 이체.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루만의 모든 사람 귀에 비수처럼 꽂혔다. 7월 19일 새벽 3시 22분. 1천만 원 이체.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물컵을 놓쳤다.
컵이 쓰러지며 물이 식탁볼을 적셨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7월 26일 새벽 3시 8분. 1천만 원 이체. 수현은 고개를 들어 강준식의 얼굴을 보았다. 아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없고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받는 사람, 강준식. 그녀는 이름을 또박또박 씹어뱉듯 말했다. 이 돈, 나랑 당신 형이 쓰는 부부 공동 계좌에서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계좌에 들어있는 돈 70%는 내 월급이고요. 정적.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와 비현실적으로 울렸다. 시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입을 벌리고 있었다. 작은 아들 얼굴 한 번, 큰아들 얼굴 한 번 번갈아 보며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듯 눈동자만 굴렸다. 수현아, 내 말 좀 들어봐. 강준혁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아직 당신 해명 들을 차례 아니야? 수현이 말을 잘랐다. 그녀는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건 도련님 최근 3년치 은행 입출금 내역입니다. 강준식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그가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형수, 남의 뒷조사를 해요. 이거 불법인 거 몰라요? 불법. 수현은 싸늘하게 웃었다. 내가 지난 3년 동안 우리 집에서 가져간 돈이 얼만지나 알고 떠들어. 명절 용돈, 합의금, 병원비, 그리고 2차 선수금까지. 그녀는 서류 맨 마지막 장을 들어 그들 눈앞에 들이밀었다. 합계 9,700만 원. 폭탄이 터졌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며느리에게 치부를 들켰다는 분노였다. 그녀가 바들바들 떨리는 입술로 소리쳤다. 니 지금 뭐라 했노? 우리 준식이가 언제 네 돈을 훔쳤다 카나. 말 조심해라. 어머니. 수현은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아직도 제가 그깟 돈 몇 푼이 아까워서 이러는 것 같으세요? 시어머니는 그 한마디에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준식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흑빛으로 변해갔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었다.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며 예전처럼 모두의 입을 다물게 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단 한마디도 뱉지 못했다. 그 모든 숫자가 명백한 증거가 하얀 종이 위에 까만 글씨로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수현은 룸의 문이 언제 열렸는지 문틈 사이로 바깥 사람들이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옆 테이블에 왁자지껄하던 웃음소리도 멈췄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어 올려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꺼냈다. 그리고 계산서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이 밥값 98만 원, 제가 냅니다. 그녀는 강준혁을 바라보았다. 8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낸 남자를.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 눈동자에는 공포와 죄책감,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수현은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던 은행 입출금 내역서를 거두어 서류 봉투에 다시 넣고 지퍼를 잠갔다. 그리고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당신들이 떼먹은 내 돈 9천만 원, 10원 한 장 안 빼놓고 다 받아낼 겁니다. 수현이 일식집을 나섰을 때 서울의 밤바람이 정면으로 불어왔다. 8월 특유의 눅눅하고 뜨거운 바람이었다. 그녀는 길가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뱉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가방 속에 손을 넣어 담배를 찾으려다 자신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멈칫했다. 어디서 배운 행동일까? 야근에 찌든 동료들에게서 본 것일까? 아니면 드라마 속에서 큰일을 겪은 여자 주인공들이 하던 행동이었을까? 휴대폰을 확인하니 8시 40분이었다. 법무법인의 박 변호사가 오늘 밤 시간이 된다고 했었다. 약속 시간은 9시였다. 수현은 택시를 잡아 타고 주소를 불렀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택시기사는 구슬픈 트로트 가락을 틀어놓고 있었고 조수석 선바이저에는 가족 사진이 꽂혀 있었다. 그녀는 뒷좌석 깊숙이 몸을 기대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네온 사인, 바쁘게 걷는 사람들, 편의점 간판, 지하철역 입구 매일 보던 풍경이었지만 오늘 밤은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얇은 안개나 유리막 한 겹을 사이에 두고 보는 것 같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강준혁이었다. 그녀는 액정에 뜬 이름을 잠시 바라보다가 거절 버튼을 눌렀다. 전화가 또 울렸다. 다시 강준혁이었다. 또다시 거절했다. 세 번째로 전화벨이 울렸을 때 그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가방 깊숙이 처박아 버렸다. 박 변호사의 사무실은 서초동의 회색 빌딩 6층에 있었다. 수현이 도착했을 때는 정확히 9시 정각이었다. 리셉션의 젊은 직원이 그녀를 회의실로 안내했다. 박 변호사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짧은 커트머리에 금태 안경을 쓰고 재단이 잘된 슈트를 입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커피 한 잔과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최수현 씨, 앉으세요. 박 변호사가 맞은편 의자를 권했다. 전화로 말씀하신 내용은 대략 파악했습니다. 가져오신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수현은 서류 봉투를 건넸다. 박 변호사는 봉투를 열어 은행 입출금 내역서를 한 장 한 장 꼼꼼히 훑어보았다. 이따금 펜으로 특정 숫자의 동그라미를 치며 미간을 찌푸리기도 했다. 3천만 원을 3번에 나눠서 이체했고 시간은 전부 새벽 3시경이라 변호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받는 사람은 남편분의 동생이고요. 네, 남편이 제 동의 없이 몰래 이체한 돈입니다. 그 공동계좌 자금의 70%는 제 월급이고요. 소득 증빙 자료는 있습니까? 네, 수연은 가방에서 또 다른 파일처를 꺼냈다. 최근 3년치 급여 명세서와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제가 매달 공동계좌로 얼마를 입금했는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자료를 받아 몇 장 넘겨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는 차고 넘치네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를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수현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다. 최수현 씨, 이혼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돈만 돌려받고 싶으신 겁니까? 수현은 잠시 침묵했다. 이혼은 아직 생각 중입니다. 하지만 돈은 반드시 돌려받아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다. 민법상 부부 중 한쪽이 공동재산을 상대방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다른 한쪽은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가져오신 자료를 보면 수현 씨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새벽 시간을 틈타 이체했죠. 이건 명백한 고의성이 있고 기망행위, 그러니까 사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기요. 네, 박 변호사가 메모장에 펜으로 무언가를 적으며 말했다. 남편분은 배우자에게 정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재산의 중대한 지출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구했어야죠. 그걸 하지 않고 고의로 숨겼다면 그건 기망입니다. 수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진행하시죠. 박 변호사가 제안했다. 우선 최수현 씨 명의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강준식에게 3천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반환하라고요. 그리고 강준혁 씨에게는 연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데 가압류 신청을 동시에 들어갈 겁니다. 강준식 명의의 자산, 그러니까 그 차부터 묶어버리는 거죠. 가압류요. 네, 박 변호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쉽게 말해서 판결이 나기 전에 그 차를 꼼짝 못하게 압류해두는 겁니다. 차를 팔아서 현금화하고 도망가지 못하게요. 수현은 그 번쩍거리는 새 벤츠에 빨간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는 장면을 상상했다. 기묘한 만족감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순조롭게 진행되면 가압류 결정은 일주일 안에 나옵니다. 본안 소송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빠르면 3개월, 길면 1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은 많습니다. 이수연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감탄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일을 당한 여성분들 대부분은 참고 넘어가려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침착하게 법적 대응부터 준비해오시는 분은 드물어요. 전 회계사니까요. 수현이 담담하게 말했다. 숫자를 맞추고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게 제 일입니다. 어떤 장부든 흐지부지 넘어가는 꼴은 못 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다 되어 있었다. 수현은 빌딩 현관에 서서 길 건너편 편의점 불빛을 바라보다가 문득 허기를 느꼈다. 편의점에 들어가 삼각김밥 하나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샀다. 전자레인지 앞에서 김밥이 데워지기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 17통, 전부 강준혁이었다. 카카오톡 메시지도 20개 넘게 와 있었지만 열어보지 않았다. 김밥이 다 데워지자 그녀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다. 서울의 밤 공기가 제법 서늘했다. 8월 말, 가을의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은 드물었고 이따금 택시 불빛만이 그녀 앞을 휙휙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김밥을 한 입 빼어 물었다. 지난 몇 달간 먹은 음식 중 가장 맛있는 식사처럼 느껴졌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시어머니 김순자였다. 수현은 액정을 내려다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최수현.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롭게 들려왔다. 네 오늘 식당에서 그게 무슨 행패고. 네 때문에 우리 강씨 집안 망신살이 뻗쳤다. 알아듣나? 수현은 휴대폰을 귀에서 살짝 떼었다. 고막이 따가울 정도였다. 어머니,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전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사실은 무슨 사실? 네가 뭔데 감히 우리 준식이를 뒷조사해. 네가 뭐 그리 잘났는데? 제가 믿는 건 9,700만 원이라는 숫자뿐입니다. 수현이 말했다. 지난 8년 동안 제가 그 집에 쏟아부은 돈, 10원 단위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다. 이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지만 이번에는 톤이 바뀌어 있었다. 수현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비굴하게 꼬리를 내리는 듯한 말투였다. 수현아, 준식이가 그래도 네 도련님 아이가 걔가 어려서부터 철이 없어서 그렇지. 형수인 네가 좀 봐주라, 응? 불쌍한 애 아이가. 어머니, 수현이 말을 끊었다. 준식 씨 올해 32입니다. 어린애 아니에요?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나이죠. 그래서 네가 어쩔 낀데 다시 본색을 드러낸 시어머니가 악을 썼다. 기어이 사람을 죽여야 속이 시원하겠나. 전 그냥 제 돈을 찾겠다는 겁니다. 이수현이 말했다. 그게 과한 욕심인가요? 이 독한 년이. 수현은 더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마지막 남은 김밥 조각을 입에 넣고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밤은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 강준혁의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았고 그의 구차한 변명을 들을 자신도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근처 비즈니스 호텔을 검색해 싱글룸을 예약했다. 호텔방은 좁았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욕실이 전부였다. 미색 벽지에 따뜻한 노란색 조명, 그리고 빛을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암막 커튼이 쳐져 있었다. 수현은 가방을 책상 위에 던져두고 욕실로 들어가 세면대 물을 틀었다. 콸콸 쏟아지는 물줄기 아래 손을 넣었다. 차가운 물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일식집을 나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손은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다. 고개를 들어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화장은 번져 있었다. 아이라인은 눈꼬리까지 번졌고 립스틱은 반쯤 지워져 있었다. 마치 전쟁터에서 막 살아 돌아온 사람처럼 엉망이었다. 사실 그녀는 전쟁을 치른 게 맞았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수현은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클렌징 오일도 없어서 물로만 대충 씻어내야 했다. 피부에 파운데이션 잔여물이 남아 찝찝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욕실을 나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천장 구석에 작은 얼룩이 보였다. 언제 생긴 건지 모를
말라비틀어진 물자국이 불규칙한 원을 그리고 있었다. 수현은 멍하니 그 얼룩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눈물이 터져나왔다. 슬퍼서도 억울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정체를 알 수 없는 감정의 덩어리가 출구를 찾아 터져나온 것 같았다. 그녀는 낯선 호텔 침대에 누워 손등으로 눈을 꾹 눌렀다.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관자놀이를 타고 베개를 적셨다.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8년의 결혼 생활은 그녀에게 소리 없이 눈물 흘리는 법을 완벽하게 가르쳐 주었다. 일주일 후, 회사 1층 편의점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기다리던 수현의 휴대폰이 울렸다. 박 변호사였다. 최수현 씨, 좋은 소식입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는 경쾌했다. 법원에서 채권가압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집행관들이 현장으로 나갈 겁니다. 수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차 말인가요? 네, 강준식 명의의 벤츠 C260. 오늘 오후면 빨간 딱지가 붙을 겁니다.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차는 팔지도 못하고 운행도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별말씀을요. 아, 그리고 소장 부분도 송달되었습니다. 강준혁 씨도 아마 받았을 겁니다. 전화를 끊은 수현은 커피를 들고 편의점을 나왔다. 9월의 서울 햇살은 여전히 따가웠다. 그녀는 가로수 그늘 아래 서서 도로를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를 바라보았다. 저 차들 속에 벤츠도 있고 BMW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부터 강준식의 그 자랑스러운 벤츠에는 붉은색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게 될 것이다. 그녀는 상상했다. 제복을 입은 법원 집행관이 공문서와 딱지를 들고 그 반짝이는 은색 차 앞에 서는 모습을. 강준식이 보는 앞에서 엔진룸에, 차 문에, 번호판에 빨간 스티커를 붙이는 모습을. 식당에서 차 열쇠를 테이블에 던지며 으스대던 그 남자가 자신의 전리품이 압류당하는 꼴을 두 눈 뜨고 지켜봐야만 한다. 수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건 고소함이 아니었다. 그저 아주 늦게 도착한 정의가 주는 안도감이었다. 오후 3시, 박 변호사에게서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다. 사진 속에는 은색 벤츠 C260이 있었고 차체 곳곳에는 붉은색 압류 표지가 붙어 있었다. 햇빛을 받아 붉은색 스티커가 유난히 선명하게 번들거렸다. 집행 완료했습니다. 수연은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앨범에 저장했다. 왜 저장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기념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드디어 반격을 시작했다는 것을, 더 이상 당하고만 사는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8년 결혼 생활의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사흘 뒤, 시어머니 김순자가 회사로 찾아왔다.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정문을 나서던 수연은 화단 옆에 서 있는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다. 검은 옷을 입은 시어머니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듯 얼굴이 퀭했다. 그녀는 수연을 보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들었다. 최수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고함에 퇴근하던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네가 감히 시동생을 고소해. 수연은 걸음을 멈추고 도망치지 않았다. 그 자리에 꼿꼿이 섰다. 이 독한 년. 준식이 차에 빨간 딱지 붙은 거 네 짓이지? 애가 충격받아서 며칠째 밥도 못 먹고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다. 어머니, 수연이 차갑게 말했다. 여기는 제 직장입니다. 목소리 좀 낮추세요. 목소리를 왜 낮춰? 네가 내 아들 신세 망쳐놨는데 내가 지금 체면 차리게 생겼나? 수연은 근처에 서 있던 동료들이 휴대폰을 보는 척하며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걸 알았다.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그녀의 등 뒤에 꽂혔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어머니, 그녀가 입을 열었다. 전 이 집에 8년을 바쳤습니다. 제 청춘, 제 적금, 그리고 제 자존심까지 전부 다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수연의 반격에 잠시 멈칫했다. 그런데 제가 얻은 게 뭐죠? 수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모처럼 단단하게 박혔다. 사람들 앞에서 돈 몇 푼 아까워한다는 모욕이나 당했죠.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래서 이제는 수현이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제 돈 전부 돌려받으려는 겁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걸음을 옮겼다. 거기 안 서나 시어머니가 쫓아와 수현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다. 네가 도망갈 수 있을 줄 아나. 니는 죽어서도 강씨 집안 귀신이다. 수현은 자신의 팔을 움켜쥔 시어머니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검버섯이 피어있고 핏줄이 붉어진 거칠고 투박한 60대 노인의 손 그 소나기 힘은 놀라울 정도로 셌다. 어머니, 이거 놓으세요. 시어머니는 놓지 않았다. 안 놓으시면 수현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경찰 부르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소란 피우고 폭행하는 거, 그리고 직장까지 찾아오는 거, 전부 업무 방해의 스토킹입니다. 스토킹이라는 단어에 시어머니가 불에 댄 듯 화들짝 놀라 손을 놨다. 수현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옅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돌아가세요, 수현이 말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하철역을 향해 걸어갔다. 밤 8시, 수현은 집으로 돌아왔다. 일주일 만에 귀가였다. 그동안은 회사 근처 비즈니스 호텔을 전전하며 지냈다. 강준혁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매일 숙소를 옮겨 다녔다. 하지만 오늘은 챙겨야 할 옷가지와 중요 서류가 있어 들러야만 했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다. 현관은 어두웠고 거실 불도 꺼져 있었다.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스위치로 손을 뻗으려던 찰나 거실 소파 쪽에 웅크리고 있는 그림자가 보였다. 수현. 어둠 속에서 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막에서 며칠을 헤맨 사람처럼 갈라지고 지친 목소리였다. 수현이 거실 불을 켰다. 강준혁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소파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소파 앞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현관 쪽을 향해 있었다. 며칠 동안 면도도 하지 않아 수염이 거뭇거뭇했고 눈은 퀭하니 들어가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수현아, 내가 잘못했어.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수현은 현관에 선 채 움직이지 않았다. 준식이가 사업한다고,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몇 달만 쓰고 갚는다고 해서 형으로서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진짜 차 사는데 쓸 줄은 몰랐어. 수현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와 소파 옆에 섰다. 테이블 위에 있던 리모컨을 집어 TV를 켰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고 출연자들의 과장된 웃음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채웠다. 수현아, 강준혁은 여전히 무릎 꿇은 채 눈물을 뚝뚝 흘렸다. 내가 미쳤었어. 너한테 숨기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발 기회를 줘. 수현은 TV 볼륨을 음소거로 낮추고 바닥에 엎드린 남편을 내려다보았다. 강준혁 씨, 그녀가 불렀다.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강준혁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대체 언제부터 당신네 집 현금 인출기가 되었을까? 그걸 생각했어? 강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결혼식 날부터였을까? 아니면 당신이 처음 준식이한테 돈 빌려주자고 했을 때부터였을까? 수현의 목소리는 혼잣말처럼 작고 건조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 아마 처음부터 난 그냥 도구였나 봐. 돈 잘 벌고 가계부 꼼꼼히 쓰고 군말 없이 참아주는 편리한 도구. 아냐, 수현아. 난 널 사랑해. 사랑. 수현이 피식 웃었다. 너무 희미해서 웃음인지도 모를 표정이었다. 사랑해서 새벽 3시에 내 돈을 훔쳐? 사랑해서 매달 몰래 엄마한테 100만 원씩 갖다 바쳐? 사랑해서 식당에서 동생 밥값 내라고 아내를 몰아세워? 강준혁은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준혁 씨, 수현이 쭈그리고 앉아 그와 눈높이를 맞췄다. 당신이 훔친 건 돈이 아니야. 당신에 대한 내 믿음이지. 잠시 정적. 이건 갚을 방법이 없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옷장을 열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강준혁은 따라 들어오지 못했다. 거실에서 끄끄거리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남자가 입을 틀어막고 우는 억눌린 소리였다.
수현의 손은 멈추지 않고 옷을 가방에 담았다. 2달 후. 서울 가정법원. 수현은 원고석에 앉아 있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다. 앞에는 물 한 잔이 놓여 있었지만 입도 대지 않았다. 맞은편 피고석에는 강준식과 강준혁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강준식은 살이 쏙 빠져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고 얼굴색은 누렇게 떠 있었다. 식당에서 입었던 명품 슈트는 온데간데였고 며칠은 입은 듯한 꼬질꼬질한 흰 셔츠 차림이었다. 연대 책임자로 함께 고소당한 강준혁 역시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다. 50대 여성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주문. 피고 강준식은 원고 최수연에게 금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피고 강준혁은 원고의 동의 없이 공동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강준식과 연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고 별도로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 수현은 판사의 목소리를 한 글자 한 글자 새겨들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가슴에 도장을 찍는 소리 같았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려 재판을 끝냈다. 수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고 법정을 나섰다. 박 변호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축하합니다. 최수현 씨.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집행 절차는 제가 계속 챙기겠습니다.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수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차는요. 경매로 넘어갈 겁니다. 낙찰 대금에서 수현 씨 돈을 제일 먼저 배당받게 될 거고요. 경매는 언제인가요? 아마 2주 뒤쯤 잡힐 겁니다. 날짜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가보고 싶어요. 수현이 말했다. 2주 뒤, 수현은 법원 경매 법정 뒤편에 서 있었다. 잔뜩 흐린 날씨였다.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은 잿빛 하늘이었다. 경매장 안은 한산했다. 구경꾼 몇 명과 실제 입찰하러 온 업자 서너 명이 전부였다. 은색 벤츠C 262 주차장 한쪽에 쓸쓸하게 서 있었다. 붉은 압류 딱지는 떨어지고 노란색 경매 번호표가 붙어 있었다. 여전히 새 차였지만 이곳에 있는 차는 더 이상 드림카가 아니었다. 그저 환가 절차를 기다리는 물건일 뿐이었다. 사건 번호 2024 타경 벤츠C 260 차량입니다. 감정가 5천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집행관의 건조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누군가 입찰표를 써냈다. 5,100, 5,200. 수현은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저 구석에 서서 자신의 돈이 들어간 그 쇳덩어리의 가격이 매겨지는 걸 지켜보았다. 최종 낙찰가는 6,300만 원, 강준식이 샀던 가격보다 1천만 원 넘게 깎인 금액이었다. 새 차가 중고차가 되고 다시 경매 물건이 되어 팔려나가는 과정. 성공의 상징이 담요 물품으로 전락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3개월이었다. 경매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 누군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주차장 쪽으로 걸어왔다. 강준식이었다. 그는 낙찰자가 차를 인수해 몰고 나가는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었다. 수연은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싸늘한 눈빛으로 그의 뒷모습을 한 번 쳐다본 뒤 등을 돌려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혼 절차는 그로부터 한 달 뒤 마무리되었다. 구청 이혼 신고 접수 창구. 수현과 강준혁 사이에는 투명한 아크릴 가림막이 세워져 있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며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다. 양쪽 다 확인하시고 서명해주세요. 수현은 협의 이혼 서류를 훑어보았다. 재산 분할, 마포구 아파트 시세 차익분 1억 4천만 원은 처에게 귀속한다. 아파트 소유권 및 자녀 대출금은 남편에게 귀속한다. 옆에서 강준혁이 펜을 들고 서명했다. 손이 심하게 떨려 글씨가 지렁이처럼 삐뚤빼뚤했다. 수현은 망설임 없이 펜을 들어 최수현 세 글자를 적어 넣었다. 그녀의 필체는 흔들림 없이 단정했다. 처리되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가져갔다. 수현은 구청을 걸어 나왔다. 11월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높은 하늘. 새 인생을 시작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날씨였다. 3개월 후, 수연은 망원동의 새 집으로 이사했다. 한강변에 있는 작은 빌라의 3층 전셋집이었다. 베란다 문을 열면 한강이 한눈에 들어왔다. 매일 아침 6시, 그녀는 베란다에 서서 강물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았다. 금가루를 뿌린 듯 반짝이는 윤슬을 보며 커피를 마시는 게 하루의 시작이 되었다. 방 하나, 거실 하나인 작은 집이었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다. 거실은 서재 겸 작업실로 꾸몄고 창가에는 커다란 책상과 화분 몇 개를 두었다. 침실엔 침대와 옷장뿐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다. 새 직장은 외국계 회계 법인이었다. 연봉은 전보다 2배 가까이 뛰었다. 업무 강도는 세지만 오히려 마음은 훨씬 가벼웠다. 시댁의 온갖 잡일과 감정 노동에서 해방되니 오로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동료들은 그녀에게 얼굴이 폈다고 했다. 수현님, 진짜 돌싱 맞아요. 탕비실에서 후배가 물었다. 완전 아가씨 같은데? 요새 점점 어려지시는 것 같아요. 수현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가요? 한 60kg쯤 되는 짐덩어리를 내다 버렸더니 몸이 가벼워져서 그런가 봐요. 후배는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거렸다. 60kg요? 다이어트 하셨어요? 뭐, 비슷한 거예요. 수연은 커피잔을 들며 웃었다. 나쁜 건 덜어내고 좋은 것만 채우니까 건강해지더라고요. 1년 후. 11월의 서울거리에는 노란 은행잎이 융단처럼 깔려 있었다. 수현은 베이지색 트렌치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망원동 거리를 걷고 있었다. 퇴근길, 오늘 감사가 성공적으로 끝나 기분이 좋았다. 걸어서 집에 가기로 했다. 집 근처 편의점을 지나다가 따뜻한 커피 생각이 나서 안으로 들어갔다. 손님은 별로 없었고 알바생 한 명이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수연은 커피 머신에서 아메리카노를 내리며 기다렸다. 기계가 웅웅거리며 검은 액체를 종이컵에 채웠다. 오늘 저녁엔 뭘 할까? 영화나 한 편 볼까? 아니면 읽다 만책을 볼까? 아무것도 안 하고 소파에 누워 멍 때리는 것도 좋겠지? 커피를 들고 계산대로 향하려는데 편의점 입구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택배 기사 조끼를 입은 남자가 한 손에는 담배를,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든 채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모자를 푹 눌렀었지만 수연은 그 턱선을 단번에 알아봤다. 강준식이었다. 그는 법원에서 봤을 때보다 더 말라 있었다. 볼은 움푹 패었고 눈 밑은 퀭하니 검었다. 장시간 운전과 노동에 시달린 사람 특유의 찌든 기색이 역력했다. 낡은 조끼 소매 끝은 다 해져 실밥이 터져나와 있었다. 수현이 계산을 마치고 문을 밀고 나오는 순간 강준식이 고개를 들었다.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아주 짧은 찰나였다. 강준식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당혹감, 수치심, 그리고 비참함. 그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모자챙으로 얼굴을 가리고는 도망치듯 휴대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수현은 편의점 문을 나섰다.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갈 때 퀴퀴한 담배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낡은 종이 박스 냄새가 훅 끼쳐왔다. 고단하고 초라하고 패배한 삶의 냄새였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아는 체도 하지 않았다. 그저 커피를 든 손에 힘을 주고 앞만 보고 걸었다.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벼웠다. 가로수에서 은행잎 하나가 어깨 위로 툭 떨어졌다. 그녀는 손으로 가볍게 잎을 털어내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서울의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고 공기에는 기분 좋은 서늘함이 배어 있었다. 1년 전 그 일식집에서 모욕당했던 밤이 떠올랐다. 돈 몇 푼이 아깝냐 하는 비웃음을 듣던 그 밤. 그날 밤 이후 내디딘 모든 걸음이 정답이었다. 끝.